미 대북 특별대표가 단계적 비핵화는 없다며 북한의 일괄 타결식 해법을 압박했습니다. 협상파인 비건 대표도 빅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국회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국가원수 모독죄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가수 정준영이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오늘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대화방에 참여했던 연예인들도 구설수에 오르면서 연예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햇볕을 가리면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영암의 발전량이 25% 감소하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항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는 소동을 벌이고 서울시청에서는 흉기를 들고 들어간 남성이 체포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난동이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이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 쪽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화파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번 하노이 회담 실무 접촉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 비건 대표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강경파 볼턴 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움직임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빅딜 수용 요구로 급선회함으로써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처음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And I will say tha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eports that we've seen about what's happening at Sohae.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 있다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이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인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일괄 타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까지 완전히 제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Of essentially subsidizing what would potentially be ongoing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North Korea. We need a total 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100%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북한의 제재 위반 여부를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방송 화면에도 여러 차례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최신형 롤스로이스나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재를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뒤로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국산 고급 자동차 롤스로이스로 추정됩니다. AP통신은 북한에서 롤스로이스나 벤츠 등 고급 승용차가 목격되면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전문가 패널이 조사해 해마다 보고서로 남깁니다. AP통신은 또 중국에서 비밀 핵 물질 조달 의혹, 시리아 무기 밀거래, 이란, 리비아, 수단과의 군사 협력까지 유엔이 20여 개국을 상대로 제재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불법 환적 방식으로 대북 제재망을 피해왔다고 했습니다. 금융 제재를 피해 우라늄 농축 설비 구입을 시도하는 등 북핵 프로그램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 중에서도 핵과 미사일계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나갔다.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새로운 비핵화 접근법이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SNS에 남긴 글 그리고 각종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24 제재 해제를 천안함과 연계시킬 필요 없다에 이어서 DMZ 목함 지뢰 사건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물증이 없다라고 한 사실도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과거 발언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되자 김 내정자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DMZ 지뢰 도발 사건 발생 이후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SNS에 남긴 글입니다. 김 내정자는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지뢰는 압도적으로 남측 구간에 많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 사건에 유감을 나타낸 지 이틀 뒤에 쓴 글입니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김양건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땐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오늘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또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그런데 모처럼 문을 연 국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서 여당이 발끈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고 여당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를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블룸버그 통신의 표현을 인용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상에 올라 항의했습니다. 어때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연설은 여러 차례 중단됐습니다. 삿대질에 욕설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를 자제시키고서야 소란은 가라앉았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한국당 의원들은 연설을 마친 나 원내대표를 향해 박수를 쏟아냈지만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나 원내대표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자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매년 25조 원씩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비핵화로 얻는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원국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가짜 비핵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비핵화의 결과로 한미훈련만 중단됐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를 표현하며 김현철 통일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헌정농단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 쇼크, 분배 쇼크, 소득 쇼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 급급한 동시에 매년 세금을 25조 원씩 더 걷는다며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고철거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좌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에 10년 보수 정권이 빚은 대한민국의 불행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헌정농단 경제를 운운해 촛불을 모욕했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빅뱅의 멤버 승리,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에 지인들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갔던 정 씨는 오늘 오후 귀국했는데 취재진을 밀치고 도망치듯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오후 6시 게이트 문이 열리자 가수 정준영 씨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올려드는 취재진과 막아서는 경호원이 뒤엉키며 순식간에 입국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 씨는 차에 가까스로 올라탄 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해 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던 중 사건이 불거지자 급히 귀국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대화방 등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정 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 씨가 고정 출연하던 1박 2일 등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 씨 하차를 발표하고 이미 촬영을 마친 분량은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이제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 정준영 씨가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은 경찰이 다 확보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가 2015년 말부터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부터 성관계 영상과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 씨는 가수 승리 등 8명이 포함된 카톡방 외에도 복수의 카톡방에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자랑하듯 올렸습니다. 문제의 카톡방엔 다른 연예인과 그 지인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와 경찰은 정 씨 외에도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에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가 피해 여성 측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 씨는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경찰의 임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정 씨의 이 황금폰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록과 영상 자료들은 당시 정 씨가 복원을 맡겼던 업체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정도면 이미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걸로 봐야겠군요. 그런데 가수 승리 씨는 곧 군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승리 측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서 부르면 바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0일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R&A 클럽에서 압수한 자료와 단체 카톡방 내용을 분석 중인 경찰은 승리를 이번 주 안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맞출 가능성에 대비해 승리 소환에 맞춰 정준영 씨도 함께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준영 씨가 몰카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단톡방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승리 씨뿐 아니라 정 씨와 친한 유명 연예인 그리고 클럽 버닝썬의 임원도 이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복수의 카톡방에서 이른바 몰카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핵심은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된 방입니다. 이 방에는 정 씨와 승리 외에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있었습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A 씨, 유명 여배우의 남편 B 씨, 클럽 버닝썬의 임원 일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단체방은 앞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 대화가 있던 방이기도 합니다. 이 방 외에 정 씨의 지인들로 구성된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영상이 공유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 씨와 승리, 최 씨 외에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대화방에선 일부 대화 참가자뿐 아니라 지인들이 촬영한 몰카 영상이 공유됐는데 주로 정 씨 등이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정 씨와 가수 용준영 씨의 대화에서는 정 씨의 몰카 촬영 미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론되는 카톡방 참가자들의 소속사와 관련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남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흉기를 가지고 있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제압당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인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남성 대여섯 명이 사무실 바닥에 누워있는 남성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이 남성은 소리를 치며 횡설수설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흉기를 소지하고 계세요. A씨의 난동은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접이식 휴대용 낫을 주머니에 넣고 서울시청에 들어간 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무하신 직원분들이나 또 청사를 방어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시청 안 보안 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시청 직원이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개방된 공간을 하고 업무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통로를 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는 나체 소동이 있었습니다. 39살 남성 B씨가 30분 가까이 알몸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며칠 동안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않은 돌출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어제 전국 17명의 교육감 앞으로 대통령 명의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단축 수업을 하고 문제 학생은 삼청 교육대로 보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우체국에 들어옵니다. 노란 서류 봉투 여러 장을 내밉니다. 봉투 겉면 발신자는 대통령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1급 기밀 표시도 찍혀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A4 문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단축 수업을 하고 담배와 술을 하는 불량 학생은 삼청 교육대로 보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황당한 우편물을 받은 일부 교육청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봉투에 조잡하게 우리가 노란 봉투에다가 먹거나 표시를 해서 우리는 이게 대통령 명의 허위 우편물이다.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서류를 보낸 사람은 광주의 한 대학 1학년 26살 박모 씨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대학의 미세먼지 단축 수업 여부를 문의했다가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문의만 하지 하냐 안 하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경찰은 박 씨가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은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반도를 시도 때도 없이 강타하는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까지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이 친환경 발전을 역설적이게도 미세먼지가 발목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패널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을 당시 발전량이 직전 6일보다 평균 19%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던 4일의 경우 날씨가 맑았는데도 발전량은 시간당 5,761kW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가 보통이고 구름이 끼었던 날보다도 1,400kW가량 적습니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12곳의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가 양호하거나 비가 와서 비교가 어려운 곳을 제외한 7곳 모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던 6일간 발전량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전남 영암은 25%, 인천 21%, 충남 당진은 18%가 감소했습니다. 대기를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가 일조량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지에 노출된 태양광 패널은 깨끗한 패널보다 발전량이 최대 35%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있으면 태양광이 대기권에 들어와서 지표에 있는 태양 전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거리에서 빛이 산란돼서 서울시는 공공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4대 강보 3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건 수질 개선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환경부가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중간 보고서에는 볼을 개방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영산강 죽산보의 수질평가 보고서입니다. 수문을 개방하자 조류 농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 A는 늘었고 산소 부족 정도를 가리키는 COD 농도는 증가했습니다. 녹조가 늘어 퇴적물 오염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습니다. 5개 수질 지표 가운데 3개가 나빠졌는데도 조사평가위원회는 볼을 해체하면 수질과 생태 개선에 유리하다며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BOD 등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코에 그물 코걸이, 귀에 그물 귀걸이. 다른 4개 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질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한 항목의 절반 정도는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철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을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됩니다. 특히 수질평가 최종 보고서는 오는 5월 나올 예정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기한보다 석 달이나 앞서 보처리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주말 유튜브 출연에 이어 이번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법의 국회 입법을 압박했습니다.
조수석은 앞서 SNS 절필을 선언한 바 있는데 야당은 SNS로 여론몰이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요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정원법 개정,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 4가지 법안을 열거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조수석은 3일 전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촛불혁명 전 국회라 공수처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몰아세웠습니다.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되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그 괴리가 있는 것이라 보고요. 이번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의 국회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조수석은 지난 1월 민정수석 업무에 몰입하겠다는 이유로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후 2달 동안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만 9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도 여론몰이를 한다며 자진 사퇴한 뒤 좋아하는 SNS를 마음껏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교육부보다 상위의 기구라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중립성 논란도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따르게 되는 교육부의 상위 기관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교육의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 무용론이 나옵니다. 당초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위원 5명, 국회 추천 위원 8명에 교육단체 대표 2명으로 위원 15명을 구성했지만 야당과 교원계의 반발 속에 교원단체 2명과 대교협, 전문대교협 2명을 추가해 19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청은 모든 위원회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원단체 대표 2명은 단체의 인원수를 기반으로 한다면 한국교총과 전교조 출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안으로 옮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합사가 자리를 비워야 용산 공원 건설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이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연합사의 국방부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미 양군의 전시작전을 통제하는 한미 동맹의 상징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초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미국 측은 연합사를 평택 험프리 기지로 이전하든지 현재 위치에 있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공간이 비좁고 작전 효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택 이전에는 반대했고 한미는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용산공원은 미군 기지를 폐쇄한 후 토양오염 등 환경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용산공원 조성 역시 3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인도네시아 여성이 어제 갑자기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취소해서 법원이 석방했다는 게 말레이시아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만 그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TV조선의 특종 보도로 전 세계에 알려진 김정남 암살 사건. 김정남이 해외에서 피살됐습니다. TV조선 기자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김정남 피살 소식을. 말레이시아 법원은 암살에 가담한 인도네시아 여성을 검찰이 기소를 취소했다면서 돌연 석방했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아이샤는 줄곧 리얼리티 TV쇼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이샤가 훈련된 암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These two ladies were trained. They were instructed to clean their hands. And they know it is toxic. 말레이시아 검찰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적인 어떤 이익 또는 외교적인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아마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양국 간에 이루어진 것. 이로써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베트남 여성인 도안 티 흥 단 한 명뿐. 두 여성에게 암살을 사주한 북한 국적 4명은 범행 직후 평양으로 달아났고 흐엉마저도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인 것으로 한 명에 대해서만 이 기소 취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점도 특이한. 북한은 김정남 암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잡아댑니다. 숨진 사람도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며 북한으로 도주한 용의자 4명도 범행 당시 우연히 공항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신을 김정남 가족들에게 인도하실 김정남 회장입니다. 김정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교 마찰을 우려해 베트남 당국에는 비공식적으로 암살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외교 압박을 견디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미국은 범행 당시 사용된 독극물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VX라는 결론을 지난해 내놨죠. 암살 당시 우리 정부도 북한이 배후임을 확인했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쩐 일인지 아이샤 석방에 말을 아꼈습니다. 외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 해 4천만 명이 찾는 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전쟁 중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최악의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건. 말레이시아 당국은 도주한 북한 국적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라고 했지만 아이샤 석방으로 이번 사건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로페이를 둘러싸고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과대 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다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죠. 강동원 기자, 시작한 지 한참 됐고 또 광고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대했던 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로페이는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던 사업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실적은 이름처럼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올해 1월만 보면요,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633건, 그리고 결제 금액은 2억 원이 안 됩니다. 개인 카드 사용 액수에 비교해 보면 0.0003%에 불과한 거죠.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광고 보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카드를 업주에게 건네주면 그만인데 이 제로페이는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서 매장 고유 QR코드를 찍고 또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점 주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자, 게다가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는 체크카드 형식이다 보니까 할부도 안 됩니다. 현재까지 가맹점 수도 많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대신에 소득공제가 크다고 하잖아요. 1년에 5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것도 말처럼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요, 이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고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2,5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쓸 경우 이 신용카드보다 공제를 47만 원 더 받는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 말이 2,500만 원이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형마트나 이 백화점에서 써서는 안 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가능한데 이 가게 앞에 여기가 소상공인 점포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것도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알고 찾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작은 점포에서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뭐 어렵지만 다 실행했다 하더라도 현 법 체계로는 서울시 계산법인 이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과는 다르게 300만 원이어서 이 47만 원을 더 받으려면 법도 개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다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를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논란이 일고 있고요. 현재 정부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한 건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자, 저희가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만 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좀 궁금하고 또 그동안 개발비, 홍보비에 또 세금 낭비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공유 서비스는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벗어나 전기 자전거, 킥보드 같은 소형 이동 수단이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했는데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최대 무기지만 차량과 마찬가지로 풀어야 할 과제는 참 많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복귀합니다. 자물쇠도 없고 거치대도 없는 길거리에 그냥 자전거를 세워두고 갑니다. 한 모빌리티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 전기 자전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자전거 위치를 확인한 뒤 찾아가 이용하면 됩니다.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을 하면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보증금 10,000원에 요금은 최초 15분에 1,000원, 이후 5분당 500원입니다. 자전거보다 더 작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서울 강남과 홍대 등에서 800대가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전동 킥보드 공유 스타트업은 5달 만에 회원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은 점검이나 좀 정비하는 부분에 좀 최대한 좀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이 전기 자전거 공유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공유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근거리 이동 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리와 안전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대한항공의 정규리그 우승으로 막을 내린 프로배구가 포스트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현대캐피탈로 이적해서 대활약을 펼친 전광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프로 첫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전광인의 완벽한 블로킹. 프로 첫 트리플 크라운에 매경기 높은 헌신을 펼쳤지만 소속팀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 2위에 그치며 챔피언 결정전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상대 서브가 집중되면서 초반 고전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훈련량과 탁월한 배구 지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제가 많이 안 받아봐서 좀 많이 흔들렸는데 한두 개 또 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안정된 수비는 물론 문성민과 파다르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공격 성공률 5위에 오르며 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대한항공 정지석과 함께 정규리그 강력한 MVP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강이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우리카드와의 플레이오프를 넘어 개인 첫 챔프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시즌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좀 플레이오프에서 좀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화려한 주인공보다 팀 승리를 위해 조연을 자처한 정강인. 해결사는 저희 팀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첫 우승 트로피를 향한 그의 진짜 봄배구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지난 2004년에 나온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역의 배우 천호진이 아들 권상우의 성적표를 내던지며 꾸짖습니다. 대학 못 가면 뭔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예, 잉여라는 게 쓰고 남은 것을 뜻하니까 잉여인간은 남아도는 인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축내는 인간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6.25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손창섭의 단편소설로 익숙합니다. 말죽거리 잔혹사 이후에는 취업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는 용어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잉여인간이 미래학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류가 잉여 하층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미래 잉여인간을 위한 기상천외한 일자리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영원한 고용. 2026년 완공될 열차역에서 일할 종신 직원 1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할 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 승강장에 등을 켜고 그리고 퇴근할 때 등을 끄는 게 전부입니다. 그 사이는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외출해서 영화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받는 월급이 우리 돈 260만 원쯤이고 급여 인상, 휴가, 퇴직연금도 보장됩니다. 이 환상적인 일자리의 취지는 인류 문명의 진보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노동의 본질과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엉뚱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공공 일자리 가운데 대학 빈 강의실 전등 끄기 말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가량 받고 빈 강의실 전등 끌어 다녔던 이 땅의 젊은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우리 사회의 잉여인간이라도 된 듯한 자조감에 빠지지는 않았을런지요. 거기에 비하면 노동의 종말을 경고하는 스웨덴의 잉여인간 일자리는 차원이 달라도 많이 달라 보입니다. 3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전등 끄는 일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봄은 봄인가 봅니다. 꽃망울의 시세 많은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 곳곳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이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이 반가운 건 미세먼지를 좀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또 찾아왔던 이 미세먼지, 내일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바람 강도가 매우 강해서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또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일부 비가 지났는데 내일은 오전 한때 중부 일부 지역에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이후 차차 맑아지겠고요. 전국이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청주 영하 1도, 대전, 전주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8도, 광주 10도, 부산이 12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좀 오르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